지난 몇 편의 영상에서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잔혹한 통치를 시행했는지 다뤄봤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도 영국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벨기에나 독일 같은 국가가 제국주의 시대에 행한 집단 학살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는데 워낙 오래된 영상들이다 보니 잊혀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 알고리즘상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는 하겠지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과거 제국주의나 식민지의 역사를 다룰 때 영국이나 프랑스에 반해 사람들의 인식에서 비교적 벗어나 있는 국가 네덜란드를 다뤄볼까 합니다. 네덜란드가 일명 대항해 시대라 불리는 무역로 개척 시기에 유럽에서 선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편인데요. 특히 동인도 회사라는 이름은 마치 대항해 시대를 가리키는 대명사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회사라는 명칭은 동인도 회사가 마치 오늘날의 기업체처럼 사업을 진행했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실상은 전혀 달랐는데 오늘은 17세기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벌인 가장 잔혹한 사건 중 하나인 반다 학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학살은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들에서 벌어진 비극이지만 유럽 열강이 세계 무역을 지배하기 위해 대항해 시대 때부터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혹한 방법을 동원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다 학살에 대해 다뤄보기 위해서는 우선 반다 제도의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야 합니다. 반다 제도는 오늘날 인도네시아 말루쿠 제도의 일부로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네덜란드에서 멀리 떨어진 이 제도가 대항해 시대 이후 관심을 받은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곳에서 당시 유럽에서 매우 귀하게 여겨졌던 향신료인 육두구가 생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육두구는 당시 단순한 향신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약재, 방부제, 심지어 전염병 치료제로도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소문 때문에 특히 유럽의 지배층 사이에서 육두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육두구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반다 제도에서만 생산되었기 때문에 당시 유럽에서는 육두구의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육두구와 황금이 거의 1대1로 교환될 때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럽 열강들은 아시아의 향신료 무역을 장악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습니다. 한편 반다 제도의 주민들은 원래 네덜란드인들과 조우하기 이전부터 다양한 지역의 상인들과 자유롭게 교육을 하며 살았습니다. 반다 사람들은 인근의 아시아 국가들 말고도 영국, 포르투갈, 중국, 아랍 상인들과도 거래하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특정한 한 국가와만 거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다양한 상인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17세기 초에 설립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반다 제도를 완전히 장악해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근대적 의미에서 최초의 주식회사였지만 단순한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정부의 허가 아래 인도와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군사력과 행정권도 행사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단순한 주식회사와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동인도 회사에 군사적 권한까지 부여하며 이들에게 아시아 무역을 맡겼고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항해 시대의 무역은 많은 경우 폭력을 동반했습니다. 즉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무역과 협박, 강탈의 경계는 모호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반다 주민들에게 육두구 거래를 네덜란드와만 진행하라고 말했지만 현지 주민들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 지역의 상인들 중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이에게 자유롭게 육두구를 팔면서 넉넉한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굳이 네덜란드 한 국가로 거래를 제한할 어떠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동인도 회사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동인도 회사의 항해사를 거쳐 총독직을 역임한 얀 피터손 쿤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동인도 회사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행위, 특히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 잔혹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예전의 승진 과정에서부터 원주민들에게는 큰 피해를 입혔지만 그 덕분에 동인도 회사에는 큰 이익을 남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쿤은 사후 오랫동안 네덜란드에서 국가적 영웅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다 제도의 육두구 무역 상황을 지켜보며 그는 동인도 회사가 반다 제도를 완전히 지배해서 육두구를 독점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620년 쿤에게 본격적으로 행동할 명분이 생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반다 제도의 주민들과 육두구 거래를 두고 기나긴 협상을 벌이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자신들과만 거래를 하라는 네덜란드의 요구에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거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협상 과정에서 분노에 찬 원주민들이 네덜란드 측의 대표를 사살하면서 폭발했습니다. 개입의 명분을 찾은 쿤은 1621년 2월 약 1500명의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반다 제도에 진입했습니다. 쿤의 목표는 처음부터 단순히 암살에 개입한 자를 찾아내서 처벌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는데요.
그는 본국에 보내는 보고서에서 이 사안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다 제도를 정복하고 기존의 원주민을 다른 원주민으로 대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그는 기존의 반다 제도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완전히 없애거나 몰아낼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달 정도의 시간 끝에 쿤은 섬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점령당한 섬의 원주민들은 곧 쿤을 찾아와 화해를 요청했는데요. 그들은 항복하고 스스로의 요새를 파괴하고 육두구를 네덜란드와만 독점적으로 거래할 것을 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원주민을 고문한 끝에 원주민들이 동인도 회사에 저항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자백을 얻은 쿤은 음모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700명이 넘는 원주민을 다른 섬으로 이송하고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원주민들이 이에 저항하자 쿤은 동인도 회사의 군대를 동원해 마을을 돌아다니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수개월간 학살이 계속되었는데 많은 원주민들은 항복해봤자 처형당하는 것을 지켜보며 숨어서 굶어 죽거나 절벽에서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기를 선택했습니다. 쿤은 보고서에서 약 2,500명의 원주민이 사망하고 대부분의 여성과 어린아이를 납치해 다른 섬에 팔았으며 약 300명은 도망갔다고 보고했습니다. 시대적 상황상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쿤의 학살 결과 이 지역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원주민이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 혹은 도망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역사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기존의 이 지역에 약 15,000명이 살고 있었는데 학살 후 약 1,000명만이 남았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물론 원주민이 사라져도 육두구 생산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인도나 중국과 같은 인근 지역에서 노예를 사와 기존의 원주민들을 대체했습니다. 살아남은 소수의 원주민은 노예로 전락해 새로운 노예에게 육두구를 재배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인들이 이들을 워낙 가혹하게 대했기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던 약 1,000명의 원주민도 17세기 후반이 되면 100명 남짓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필요한 육두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4,000명의 노예가 필요했는데 이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200명 정도의 노예를 새로 사왔다는 것도 강제 노동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유추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동인도 회사와 네덜란드 본국은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뒀습니다. 육두구 거래를 독점한 네덜란드는 유럽 상류층에 육두구를 판매했고 이 이익은 네덜란드의 경제적 황금기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주민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고 이와 함께 원주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통 또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유럽에서도 가장 자유로운 나라로 일컬어지는 네덜란드이지만 그 자유는 기본적인 무역의 자유를 지키려는 원주민들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 자유에 기반했습니다. 반다 학살의 역사적 의미는 식민 지배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혹할 수 있는지 보여주면서 네덜란드의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번영이 상대의 자유를 파괴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